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만제로디마켓 권다영입니다. 오늘 시장이 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들려오면서 우리 시장 상승폭을 키우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중국에서 부양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 발표된 것 중에 가장 규모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중국 시장이 급등을 하고 우리 시장도 양대 지수 모두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질주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계속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감 시황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중국 시장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푼 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상해종합지수 현재 4%까지 그 상승폭을 키워내면서 4거래일 연속인가요? 5거래일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발표한 부양책을 살펴보니까요. 190조 원이 넘는 부양책이라고 합니다.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하면서 장기 유동성 1조 위안을 공급하겠다라고 하고요. 주담대 금리도 0.5%포인트 인하, 영래포도 0.2%포인트 인하하고 부동산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은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크게 좀 환호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4% 넘는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상해종합지수뿐만 아니라 중국 지수 전반적으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천지수라든지 쭉쭉 중국 지수들 상승을 이어가면서 현재 3%, 4% 지수의 상승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은 아쉽게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 상승폭을 다 지켜내지는 못했고요. 딱 38,000엔대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가 찾아보니까 엔달러 환율이 조금 움직이는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 현재 엔달러 환율 144엔대 지나가고 있는데요. 상승폭을 좀 키우면서 금일 변동폭 보시면 계속 위쪽으로 좀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45엔대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 좀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졌고 또 한국은행에서 잠재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규모가 2천억 달러에 육박한다라는 뉴스도 전해진 만큼 시장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일단 미국 선물 시장은 큰 방향성이 없습니다. 피벗이 되고 나서 한번 환호를 하고 나서는 크게 올라주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과 함께 큰 방향성 없이 현재 미국 선물 시장은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세 시장 모두 1% 이상의 상승폭으로 기분 좋게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6거래일 강세, 코스닥은 7거래 연속으로 올라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631포인트까지 올려붙이면서 1.1% 강세, 코스닥도 1.6%까지 그 상승폭을 키우면서 767포인트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수급을 살펴보시면 하지만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전기전자 중심의 매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3,600억 원대 매도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5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팔자를 외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선물 시장에서 4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매수세 이어가면서 시장을 그래도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개인들이 현선물 모두 매도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T톱도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나란히 0.9%대 강세 보여줬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4%대 상승, 많이 올라줬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소폭의 조정 나왔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마감하고 밸류업 지수 발표가 되죠. 앞두고 1.6%대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금융주들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KB금융이 3% 이상의 하락세 나타냈고요. 이외의 금융사들 오늘 좀 하락세가 연출이 됐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포스코라든지 화학주,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면서 포스코 홀딩스도 1.5%로 강세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빛이 나는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국제 감축 사업 확대를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8%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 H에도 함께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6%, 엔캠도 9% 이상의 시세를 내줬습니다. 알테오젠이 어제 조정을 받고 나서 그래도 35만 3천 원까지 또다시 올려붙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HLB는 보합권에서 마감이 된 것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철강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철강주가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다거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좋았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1.5%,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베스틸지주, 세아제강 일제히 1%에서 6%대 강세로 마감을 지었고요. 화학주들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오늘 LG화학의 장 초반부터 좀 많이 올라주는 모습이 나타났고 대한유화가 9%, LG화학이 8%, 하나솔루션,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같은 종목들은 1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정제 마진에 대해서도 뭐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니고 최근 증권사들에서도 목표 주가를 좀 내려잡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는데 이번 중국 부양책으로 인해서 화학주라든지 이런 경기 민감 섹터의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테슬라가 움직이면서 함께 상승을 줬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졌던 소재주 쪽에 있는 종목들이 급등 양상을 보여줬고요. 동화기업이 13%, LNF가 10%, 엔캠, SKI 테크놀로지도 9%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과연 이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마감딜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별 바이오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또다시 써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16만 300원 선까지 터치하기도 했고요. 한 달 동안 40% 급등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젠백스 같은 경우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경퇴행성 질환 치료제 임상 이상 톱라인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계속 양봉 그려내면서 이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는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75% 급등했고 오늘 17,830원 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개별 바이오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내일의 장바구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마켓뷰였습니다. 네, 마감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테슬라 웰컴백, 그들이 돌아왔다. 2차 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아, 그러네. 지난주에 쉬어가지고. 네, 2주 만에 뵙게 됐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테슬라 실적 발표 앞두고 뭐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2차 전지 계속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오늘 여의도에서 LG에너지솔루션 관련돼서 이제 코퍼레이션 데이 뭐 이런 거 하는데 네. 설명회 하는데 LG에너지솔루션 부스가 가장 핫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왔는데 네. 후배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데 잘 안 가는데 사람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지금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거는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는데 도대체 진짜 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렇죠. 지금 한국의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다 지금 2차 전지 3분기, 4분기 실적 더 안 좋고 25년도 성장치 이미 반영했고 생각보다 뭐 좋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거의 중론이고요. 네. 그동안 이제 그 초창기 때 그 2차 전지 관련돼서 고를 한참 부르시다가 에코프로가 100만 원 근처 갔을 때 다운 부르신 이제 한병화 애널리스트가 오랜만에 긍정적인 코멘트를 냈습니다. 독일이 이제 다시 한번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유럽 시장이 생각보다 뭐 좀 회복이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오늘 좀 자세히 한번 좀 해부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럼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뭐고, 그럼 앞으로 떨어질 이유는 뭘까? 그렇죠. 항상 리스크와 이제 긍정적인 것과 리스크를 같이 좀 보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내가 리스크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더 비중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안 하시는 게 맞는 거고, 긍정적인 게 더 마음에 와닿는다. 그런 분들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보면 어차피 실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적이 돌아설 만한 기업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생각보다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가 지금 올라오는 이유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 금리 인하. 금리 인하하니까 결국에는 차를 살 수요가 늘어나겠죠. 차를 지금 현찰로 사시는 분들이 없죠. 별로 없죠. 네. 예, 저는 현찰로 삽니다. 왜요? 예, 금리 내는 게 싫어서. 예. 네. 예, 이자 내는 게 싫어서. 근데 이제 저 같은 분들 사람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 다 이제 그렇죠. 예, 할부 많이 사시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할부입니다. 거의 100% 할부라고 봐야 100% 죠. 되는데. 그럼 할부 금리가 지금 거의 뭐 10%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좀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개인들에 따라 좀 금리는 다르겠지만 7에서 한 8% 정도 될 텐데 이게 5에서 6% 되면 또 금리 차이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자동차 구매력이 굉장히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구매력이 특히 이제 보조금을 받더라도 사실은 미국에서 전기차 구입하거나 유럽에서 구입하려면 비쌉니다. 네, 지금 이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살려면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줘야 되고 아니면 구매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은 금리라도 좀 낮아야지 어떻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거의 보조금을 받아야 이제 내연기관 차들과 좀 비슷해지는 현상이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예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 하락이 어떻게 보면 촉매 역할을 좀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해리스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미국 언론은 대놓고 뭐 해리스를 밀었는데 지금 다행히 해리스가 지금 앞서고 있죠. 네. 네, 표면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샤이 트럼프 자꾸 얘기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열어봐야 알지만. 네, 열어봐야 알기 때문에 당분간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지금은 미국 대선도 민주당이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IRA 관련된 보조금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또 이제 테슬라는 최근에 거의 자율주행으로 주가를 끌어올렸죠. 로봇 자율주행 그러니까 본인들의 원래 본업이 아니라 이제 짤데기 없는 걸로 이제 올렸는데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테슬라의 향후 먹거리가 될 텐데 그래서 다른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나 뭐 자동차 회사들 비해서 좋았던 다른 자동차 회사에 비해서 주가가 좋았던 이유가 그런 이제 확장 가능성 때문에 좋았는데 어제 나온 뉴스는 오랜만에 전기차가 잘 팔린다라는 걸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의 훈풍을 같이 또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지금 보면 금리 인하 말고도 이거 말고도 또 하나가 뭐냐면 독일에 이제 보조금을 주려고 하는 정책인데 독일이 그럼 왜 보조금을 끊었냐 그동안 이게 중요하겠죠. 그쵸. 예, 보조금을 끊은 이유가 독일은 건전 재정을 아예 그냥 그 헌법에다 못 박아놓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GDP의 3% 이상의 부채를 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 독일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전기요금도 많이 올라가고 폭스바겐이 공장을 문을 닫을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 이 힘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을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돈이 여유가 생겼는지 다시 재지급을 하려고 지금 시동을 걸고 있다라는 부분이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되는데 그게 이제 독일이 자동차의 산업이 인구 종사자 중에 가장 많은 산업이고 그다음에 유럽의 자동차 시장을 이끌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더 약간 조금 이제 그 주목도가 높다. 파급력이. 예, 파급력도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을 재지급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미국 중국에 폭스바겐이 이제 공장을 문을 닫은 이유 그다음에 보조금이 지급 안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중국 차의 점유율이 너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샤오미라든지 뭐 샤오미보다는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건 비아디인데 비아디의 이제 차량들이 유럽 시장이 많이 풀리면서 사실은 이제 그 다른 회사들의 MS를 뺏어 먹은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 차들이 이제 진출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2달 전에 유럽 연합에서 무슨 조치가 나왔냐면 관세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37.5%로 올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찬반은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37.5% 관세 부과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요. 2달 동안 부과를 해봤더니 연평균 성장 이제 판매 대수가 부과하기 전에는 한 30% 정도 증가, 그러니까 연간으로 한 30%가 더 증가하고 있었는데 중국 전기차의 판매량이 네. 지금 1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예, 그만큼 이제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국이 지금 치고 나오고 있는 부분도 여전히 유럽에서는 되게 걱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독일 같은 나라는 이걸 또 규제하기가 또 애매한 게 중국에다 뭘 팔아야 되는데 지금 이 규제, 그러니까 관세를 37.5% 올리니까 중국이 뭘 했냐면 FTA에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그 올린 근거가 너희들이 지금 중국 전기차 회사에 보조금을 너무 줬기 때문에 이거는 덤핑이다. 해서 지금 관세를 부과한 건데 네. 그러니까 중국이 그럼 니네들이 우리한테 파는 것도 반덤핑으로 조사해 보겠다. 예, 중국 절대 가만히 있지는 않죠. 아주 작은 거라도 복수는 합니다. 예, 근데 이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중인데 네. 지금 중국차의 점유율 확대도 여전히 지금 이제 확대가 줄어든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호재겠죠.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그러면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기술적으로도 지금 보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어제 사건을 얘기하면 삼성 전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전고체 배터리를 납품했다고 네. 고객사에 납품했다. 고객사가 삼성전자겠죠. 예, 웨어러블 기기 만드는 데가 우리나라에 뭐 거기밖에 몇 개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납품했다고 하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 그걸 보고 진짜 뭐래도 하나 지금 불씨를 당기면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구나. 호재를 찾고 있다. 좀 그쵸. 시장이 좋은 겁니다. 그나마 이거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되게 웃겼다. 초소형 그 전고체 배터리는 MLCC를 만드는 방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작고요. 예. 그러니까 흔히 이제 코딱지만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 정도로 작은 그렇게 만드는 건데 전기차에 들어갈 수 있는 전기- 사이즈는 그렇죠.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휴대폰을 예전에 이제 아까도 이제 옛날 사람이라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휴대폰 예전에 교체했었죠 배터리를. 네. 그 배터리가 요만해서 좀 작았습니다 그때는. 작다가 배터리가 점점 커졌는데 이제 기능이 많아지고 하면서 내장으로 처음 시도한 게 사실 아이폰입니다. 내장 배터리를 쓰기 시작한 게. 그 우리나라 분들 중에는 저도 포함해서 불안해서 쓰겠어? 예. 여분 배터리를 갖고 다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네. 시절에 그것도 리튬이온 배터리였는데 그 리튬이온 배터리를 처음 만든 데가 파나소닉이었고요. 그 배터리를 발전시켜서 지금 테슬라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확장시켜서 우리나라도 지금 2차 전지를 만들고 있는 건데 삼성 SDI는 그래서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 나온 지 오래됐는데 그때 전기차 바로 못 들어갔죠. 그만큼 기술의 갭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그건 지금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SDI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 테스트 중이다. 그러면 저는 약간 그거는 오버한 게 아닌가. 예,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빨리 파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반등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쪽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거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SK온이 흑자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 SK이노베이션이 오늘 오랜만에 많이 올랐는데 SK이노베이션이 그 계륵이죠. 사실은 뭐 정유가 좋으면 배터리 때문에 못 가고 배터리가 좋으면 정유 때문에 못 가는 이런 그래서 이제 회사를 좀 분리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먼저 분리한 데가 있었죠. 물적 분할을 먼저 한 LG 화학이랑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리를 하면서 SK가 늦었습니다 한 발.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여론이 물적 분할하면 그 주기론 지급을 하게 되면서 SK가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고 SK 싶어도 지금 쉽지가 않죠. 근데 SK온은 상장을 못 하면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제 사실은 돈을 오히려 배상을 해야 되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SK온을 어떻게든지 분리하기 위해서 SKENS라는 회사 합병을 시도했는데 그게 이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SK이노베이션이 조만간에 SK온을 떼어낼 수 있겠구나. 그렇죠. 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다. 이것까지 이제 영향을 미쳤고요. 네. 그러니까 좋은 뉴스들이 같이 지금 막 몰려서 나온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주가는 보니까 거의 바닥권이죠. 사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 네, 부담스럽지 않은데 이걸 그러니까 이제 수급도 좀 비어 있고 네. 팔려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만 사도 막 쭉쭉 올라가죠. 그래서 오늘 보면 LNF 같은 경우는 11% 올랐습니다. 바닥에서 오랜만에 거래를 터트리면서 올랐는데 11%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봉으로 보면 이제 아직도. 고개도 못 들었습니다. 아직. 네. 예. 지금 이제 윗몸 일으키기 하려고 머리카락 살짝 세운 이마에 살짝 든 정도의 모습인데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좀 의미가 있겠죠. 일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거래를 터뜨렸는데 그럼 네.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좀 쉬더라도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한번 보내겠다 이런 의지 한 11만 원대까지 보내겠다는 의지는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에도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많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 군데서 말을 해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추세 전환이 완벽하게 됐습니다. 예, 121선 제가 추세를 전환할 때 보는 기준이 121선인데 네. 121선을 돌파를 해야 추세가 전환이 된 거고요. 네. 예, 지금 보면 주봉으로 보더라도 바닥을 찍고 그전 전고점까지 와 있죠. 예, 이 정도는 돼야지 바닥을 벗어났다.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눌리더라도 자신감이 있죠. 이렇게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이제 추세 전환이 됐고 또 하나가 이제 삼성 SDI가 추세 전환이 돼 있는데 삼성 SDI는 유럽에다 납품을 많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유럽 차들 BMW가 이제 주요 고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BMW 지금 힘들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전기차 관련돼서 지금 중국을 좀 제재해주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겠죠. 그거에 따른 이익 여기 보면 딱 121선 돌파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여기 지지하는 걸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긍정적인 요인들만 쭉 나열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진짜 바닥인가 바닥을 탈출했냐 추세 상승이냐 이게 관건이죠. 그렇죠. 기관들이랑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오늘 샀는데 물론 이제 외국인들은 그 전부터 좀 샀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추세가 돌아서 지금 갈 수 있느냐라고 보면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추세적인 반등, 추세적인 대세 상승으로 돌아서는 길목이다, 초입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물론 긴 관점에서 보면 오늘을 추억할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때 이건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추세가 아니라 그래서 안 샀는데 계속 갔네. 이제 이럴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예전에 연초의 뷰는 여름에 사서 들고 가자. 였는데 그럼 정확히 여름에 사서 들고 왔으면 먹었겠죠 지금. 근데 문제는 죄송합니다. 이게 11월 달 대선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 네. 여전히 지금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모른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단기적인 이슈고 중장기적으로 가장 큰 그 위험 요인이 있는데 지금 독일은 보조금을 다시 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유럽 연합에서는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0년 이후에는 내연 기관을 못 팔게 하는 조항을 바꾸자라는 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독일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 프랑스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 이탈리아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 다 하나같이 전기차를 제대로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도 안 됐는데 남 좋은 일 시킬 일 있냐 이제 이게 나온 거고요. 근데 이걸 유럽만 하느냐 미국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나마 전기차를 그나마 만드는 회사가 네. GM, 그렇죠. 볼트라는 그 자동차를 처음 만들어서 화제를 일으켰던 GM인데 GM 말고는 지금 다 전멸이죠. 쩔입니다 지금 전기차 쪽에서는 그죠? 스텔란티스도 안 좋고. 그다음에 포드는 아예 지금 뭐도 못 하고 있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팔다가 팔면 팔수록 적자.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걸 미루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이 당선되더라도 이건 미룰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향후에 이 정책적인 이슈를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라는 것도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가장 큰 변수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기존 정책에 대한 후퇴 이게 가장 큰 힘든 요소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하이브리드카가 굉장히 또 잘 팔리죠. 네. 그리고 내연기관차도 생각보다 잘 팔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지금 넘어야 될 산이고 지금 제일 잘 팔린다고 하는 유럽도 10대 중에 한 두세 대 정도가 지금 전기차 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아직까지 시장 확대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3분기,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을 겁니다. 네. 그럼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한 번씩 실망감에 또 매도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넘어서려면 내년에 지금 엄청 좋아질 거라는 뭔가 확실한 뷰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2차 전지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좀 눌릴 때마다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추세를 전환한 뭐 LG 에너지솔루션, 뭐 삼성 SDI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고 아예 바닥에서 지금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오는 LNF 같은 종목들도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제가 스윙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네. 매매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추세적으로 들고 이제 사서 이제 딱 보면 LNF 딱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 딱 보시고 그래 15만 원까지 가겠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요 단계를 넘어가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맥시멈 저는 LNF는 한 13만 원 정도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이제 그 소재주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은 실적이 돌아서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지금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퓨처엠은 그래도 지금 흑자 전환이 돼 있고요. 3분기 실적이 아마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오히려 포스코 퓨처엠이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소재주의 스타픽은 포스코 퓨처엠인데 오늘 이제 단기적으로는 LNF가 내일 정도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넘어야 할 산들이 꽤나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게 스윙이다. 그러면서 LNF라든지 포스코퓨처엠 같은 종목들 좀 볼 수 있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급등락 종목 정리하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마감딜 급등락의 김주영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에 주목했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종목 5위 살펴보면요. 역시나 LNF 올라왔습니다. 전일장 강했던 2차 전지 오늘도 그 훈풍이 좀 이어졌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 또 간밤에 테슬라가 5%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국내장에서도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테슬라 3분기 테슬라의 이 전기차 인도량 전망치를 웃돌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국내장에서도 훈풍이 불었던 모습인데요.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대형주들도 오늘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나 LNF가 탄력받으면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11%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4위도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토마토 시스템 올라왔습니다. 종속회사인 사이버 MD케어가 이 미국 보험청으로부터 고유 메디케어 식별 번호를 받았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오늘 매수세가 들어왔던 모습인데요. 특히나 이 메디케어 하면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에 이 정책에 따른 수혜에 입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 15%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3위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샤페론 올라왔는데요. 앞서서 아토피 치료제 개발로 좀 주목을 받았었죠. 오늘은 또 다른 치료제 개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샤페론 같은 경우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을 통해서 이 원형 탈모 치료제 후보 물질 발굴에 성공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 매수세 강하게 작용을 했던 모습이고요. 16%대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2위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센즈랩 올라왔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이 정보 보안주들의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어제 나온 소식들을 좀 보면은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라고 전해지면서 딥페이크 관련주들 다시 한번 부각이 됐던 모습이고요. 또 장중에 이 방심위에서 구글 같은 글로벌 플랫폼과 딥페이크 실무 협의 이어나가겠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상승을 계속해서 견인해 왔던 모습입니다. 오늘 센즈랩이 대장주로 움직이면서 17%대 가까운 급등 흐름 보여줬습니다. 1위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FN가이드 올라왔습니다. 계속해서 경영권 분쟁 테마 부각이 되는 모습인데요. 4거래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2대 주주 그리고 최대 주주인 화천그룹과의 경영권 분쟁이 부각이 됐던 모습이고요. 이 소식에 오늘 화천그룹주들 역시나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FN가이드 같은 경우 20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오늘 상한가 유지를 하면서 내일 같은 경우는 거래가 중지가 되는데요. 이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락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5위 살펴보면요.
오늘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던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 주목했던 일정이라고 하면 금투세 그리고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지수 편입을 좀 앞두고 자동차주 또 금융주들의 이 외국인과 또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좀 차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 이 주가 흐름 약세를 계속해서 이어갔던 모습이고요. KB금융 장중에 5% 넘게 밀리는 모습 보여줬지만 하락폭 좀 줄이면서 3%대 약세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4위도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STX 엔진 올라왔습니다. 전일 시간의 거래에서도 매수세가 좀 들어왔던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6거래일 빨간불 켰지만 오늘은 급락이 좀 이어졌습니다. K9 자주포 베트남 수출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들에 영향받으면서 전일장 매수세가 들어왔던 건데요. 다만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던 모습이고요. 7%대 넘게 빠지면서 마감했습니다. 3위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동아일텍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지만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던 모습인데요. 전일장 1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하겠다라는 공시 내놓으면서 11%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하락했던 모습이고요. 9% 가까운 하락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2위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영풍 올라왔습니다. 전일장 급락 흐름 이어졌는데 오늘도 역시나 급락했던 모습이고요. 5거래일 역시 급등을 했던 모습만큼이나 급락도 빠르게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고려아연 역시나 오늘 3%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어제 강세 유지했던 영풍정밀 역시나 약보합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영풍 같은 경우 11% 넘게 밀리면서 마감했습니다. 1위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애니젠 올라왔습니다. 전거래일에 애니젠 같은 경우 이 마이크로 니들 기반으로 한 붙이는 비만 치료제 프로토타입 개발했다라는 소식에 급등 흐름을 좀 이어갔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14% 넘게 밀렸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이어지는 장외 시간에서도 불만제로 디마켓과 함께 전략들 챙겨가 보시죠. 네, 오늘의 타임어택입니다. GL스토리의 박창윤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오늘 4시에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포함되는 종목들 100개가 쭉 발표가 됐는데 이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살펴보는 게 지금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렇죠. 밸류업 지수 기다리던 일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이 좀 눈에 띌까요? 사실 저도 이번 밸류업 지표 이 구성 종목 100종목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요? 사실 들어가 있어야 될 종목들이 다소 좀 빠져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종목이 들어가 있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 종목들이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대표적인 종목들이 들어가 있었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에 밸류업을 생각을 했을 때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그리고 이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이 유리할 것이다. 그와 그쵸. 관련된 공시가 나온 기업들, 이런 종목들이 유리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 자체는 상당 부분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조선주들은 거의 전멸을 했고요. 없어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도 저 보면서 깜짝 놀랐었던 게 네, 게임주가 한 종목 들어있는데 어떤 종목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게임 종목이 NC소프트가 들어가 그쵸, 있죠. NC소프트가 들어가 있죠. 네. 최근에 뭐 시가총액이 4조 원까지도 위태로울 정도로 최근에 그만큼 힘을 잃어가고 있고, 오히려 크랩톤 같이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ROE가 높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빠져 있었다는 거죠. 어떤 근거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일본은 밸류업 관련된 이런 지수를 추종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저 PBR에 어느 정도 이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하면서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들이 유리할 것이다. 네. 이런 예상을 뒤엎고요. 오히려 고 PBR 그리고 고 ROE 높은 수익성을 거둘 수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다수 편입이 되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적인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정부 눈높이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이 상당 부분 많이 빠져 있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게 여기에서 시장에서 좀 의아하게 느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커뮤니케이션 섹터 말씀드리면서 게임주를 대표적인 예시로 같이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네. NC소프트 크래프톤은 빠져 있고 NC소프트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네. 이것도 의아했고 엔터 쪽에서는 하이브는 빠져 있는데 SM이나 JYP 엔터가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의아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최근에 좀 구설에 많이 올랐었던 쪽이 또 다우데이터 네. 같은 기업인데요. 그쪽이 또 이제 금융 섹터의 제일 마지막 밑단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것도 상당히 좀 의아해가지고 왜 이 종목이 들어가 있지? 그리고 숲 같은 종목 그러니까 구 아프리카 TV죠. 네. 이러한 종목들도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맞나? 그리고 또 골프장 같은 기업들도 들어가 있어서 물론 수익성은 좋지만 이게 대표성을 띠고 있는 종목인가? 네. 조선주는 어디 갔지?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도 보니까 셀트리온은 들어가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디 갔지?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한참을 좀 찾아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네. 뭐 이러한 좀 대표성을 띠고 있는 종목이 시장 눈높이가 좀 많이 달랐다는 측면,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예상을 했었던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기업보다는 오히려 ROE가 높은 기업들, 그리고 PBR 기준으로 시장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대표성을 띠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좀 뭐랄까 제 눈높이에는 상당히 좀 많이 의아했습니다. 예상을 벗어난 발표라고 좀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되게 의아하게 생각이 그러니까요. 되었어요. 일단 기사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네네. 일단 뭐 시가총액, 거래대금, 수익성, 주주환원, 시장평가, 자본 효율성 뭐 이거를 충족하는 기업들을 선정했다라고 한국거래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밸류업 공시를 냈던 종목들이 사실 몇 개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보면 그나마 있는 게 뭐 현대차, 우리가 다 예상했던 뭐 신한지주, 그렇죠. 뭐 우리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이 정도일 뿐이지 말씀해주셨던 다우데이터 같은 종목들 굉장히 의외에 그렇죠.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필수 소비재 쪽에서도 뭐 오리온, 동서, 오뚜기 뭐 이런 종목들도 들어가 있고 네. 이 지금 이렇게 사실 밸류업 지수를 우리가 기대를 했던 건 이렇게 지수가 만들어지면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좀 수급이 붙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거였는데 이런 종목의 구성이라면 기관들의 수급이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저도 이거 보면서요 참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게 네. 필수 소비자에서도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동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뭐 롯데칠성 뭐 네. 이런 종목들, 오뚜기 이런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대표적인 수출주, 삼양식품은 포함이 되어 있지만 농심은 또 빠져 있단 네. 말이죠. 뭐 그러한 부분이나 동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좋은 종목이 가치주 성격을 많이 띠고 있지만 시장에서 그만큼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시장의 주류에서는 상당 부분 많이 밀려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높은 ROE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그 주주가치 제고 측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사실 이러한 부분이 얼마만큼 대표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기식 쪽에서는 들어가 있는 게 콜마 B&H, 코스닥에서 유일하게 필수 소비자 한 종목 마지막에 8번 네, 들어가 있는 그러네요. 게 지금 콜마 B&H인데요. 이쪽이 우리가 건기식 얘기를 했을 때 꼭 빼놓지 않고 뭐 조문당 얘기하는. 바이오와 더불어서 들어갔었던 종목인데 사실 시장에서 거의 거래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이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수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ETF에 따른 패시브 자금 수급이 유입이 될 때 거래량이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자그마한 수급 유입을 가지고도 급등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해석이 나타나게 될지 사실 시간 외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 담기는 어렵고요. 네. 내일 아침 시초가와 시작하고 나서 이제 1시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장에서 변화가 나타나게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궁금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기대했었던 고밸류 종목들, 네. 고배당 종목들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기대감이 오히려 실망감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실 어느 정도 실적 턴어라운드 측면과 PBR 측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한 것들도 좀 빠져 있기 때문에 네. 내일 아침에 시장 반응이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뭐 방산주 중에서도 뭐 LIGX1만 네. 들어가 있고 다른 종목들은 또 안 들어가 있고 이런 걸 그렇죠. 보니까 좀 잘 살펴보시고 내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발표된 밸류업 지수와 관련돼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앵커의 산책입니다. 방금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됐죠. 여기에 그래도 다행히 우리의 예상을 깨지 않고 포함된 게 바로 금융주입니다. 금융주가 금리 인하 사이클 그리고 밸류업 지수와 함께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거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금융주가 사실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금리 인하가 아니라 정상적인 금리로 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또 매크로 환경을 보자면 과거 금리 인하 시기에 비해서 좋은 환경이고 마지막으로 금리 급등에 따른 부작용도 해소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금융주라고 하면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죠.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금리 하락에 대해서 영향은 증권주가 가장 많이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밸류업 프로그램에서는 사실 은행주가 가장 좀 메리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발표된 걸 보니까 조금 이 영향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보험주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불확실성이 좀 크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은행주와 증권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리 하락 사이클에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엔 다를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양질의 대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가 올라오면서 연체율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이 기준금리가 올라오면서 연체율이 올라가면 금융 건전성이 훼손이 됐었던 건데 이게 내려오게 된다면 금융 건전성 좋아질 수 있겠죠. 또 금리 인하와 더불어 부동산 경기 회복이 된다면 관련해서 대출이 더 많이 일어나고 양질의 대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신 믹스 변화로 순이자 마진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요. 금리 상승은 저원가성 수신 비중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돌아서게 된다면 또 반대의 영향이 생기면서 순이자 마진을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마지막으로는 비은행 부분의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에서 은행들의 유가증권 이익을 보시면 금리 하락 시기에 유가증권 관련 이익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KB금융 기준이긴 한데요. 영업수익이라든지 단기순이익을 보시면 계속해서 비은행 부분의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은행 부분의 실적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은행주의 상승은 주주 환원책에 달려 있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보시면 주주 환원 계획 공시 일정이라든지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가능성을 나타낸 표인데요. 일단 계획이라든지 공시 일정이 10월 중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주주 환원 강화를 해서 시장 신뢰도가 올라가게 된다면
그 은행주들 당연히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증권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증권주는 단기의 매크로 환경적인 부분보다는 장기적인 변화에 주가가 반응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외 주식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을 좀 의미 있게 봐야 한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해외 주식 월간 거래대금 추이를 보시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증권사들의 해외 주식 수수료도 계속 늘고 있고 그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비중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2018년에는 4%였다가 2024년 1분기에는 25%로 그 비중이 많이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수익이 더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IB 업황도 돌아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사실 부동산 PF 등 좀 불안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해결이 되면서 향후 PF 관련 수익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녹아들어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사별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 삼성증권에서는 3가지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금리 정책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플러스 알파의 실적이라든지 주주 환원책을 얼마나 더 내놓을 수 있는 종목일지, 그리고 3번째로는 주주 환원 강화 역량을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가져갈 수 있느냐, 이 3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종목을 선별해서 봐야 한다라고 했고요. SK증권에서는 은행과 또 증권, 손보, 생보 순으로 선호를 한다라면서 은행주에 대해서는 다각화된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이 세 업종 중에서는 주주 환원책을 가장 가시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증권주에서는 IB라든지 트레이딩 중심의 실적 개선은 긍정적이기는 한데 아직 금투세라든지 부동산 PF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보험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분석까지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주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내일의 장바구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GS토리의 박창윤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장바구니니까 내일뿐만 아니라 사실 계속해서 좀 볼 수 있는 거 좀 보고 싶거든요. 그렇죠. 일단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앞에서 밸류업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내일 아침에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들이 실망감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네, 그리고 보니까요. 기대치 못했던 종목들이 또 올라올 수도 있는 네. 부분. 일단 그게 첫 번째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최근에 시장의 상승을 주도해 왔었던 바이오 쪽이 어제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언제쯤 또 되돌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쉬어가고 있을 때 담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정책 바뀌고 나서 가장 지금 우리 시장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게 금리 인하 전에도 올랐고 그 이후에도 오르고 있는 바이오주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알테오젠이 35만 원 선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알테오젠이 버텨주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도 사실 하루 이틀 조정이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추세를 무너뜨리지는 않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사실 바이오주가 내 포트에 없다면 굉장히 소외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사실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지만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알테오젠은 올라왔고, 특히 유한양행이 거의 6% 가까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네. 그 안에서도 좀 쉬어가는 종목
종목들은 쉬어가지만 왕년의 대장주는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현 시점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주도 섹터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해봐야 될 우리가 포인트로서 이런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시장에서 7월 이후에 시장 색깔이 많이 바뀌면서요. 바이오가 없으면 시장에서 오랜 기간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코스닥 거래 대금이 5조, 6조에 불과한 상황에서 특히나 그동안에 상반기 시장을 주도했었던 HBM 관련주, IT,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름은 크게 깊어지는 가운데 오히려 바이오 종목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과 그리고 유한여행과 알테오젠의 가시적 성과를 우리가 뒤로 하면서 그동안에 좀 시장에서 리레이팅, 재평가가 빠르게 진행이 됐었던 쪽 이쪽이니까 제약 바이오 쪽이 아무래도 이제 9월 말 3분기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이제 4분기로 넘어가는 이러한 시점에 다시 한번 연말까지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 여부를 이런 대장주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바이오를 주저하시는 이유는 종목별로 내용도 너무 많이 다르고 그로 인해서 주가의 반응도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섹터별로 잘 나누어서 살펴봐야 하는 게 또 바이오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 좀 섹터 나눠서 종목별로 내용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바이오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죠. 전통적인 제약사가 있고 바이오 벤처사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전통적인 뭐 제네릭 이쪽을 유통하고 있는 유통업체들부터 해가지고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바이오 시밀러냐 또 케미칼 드러그냐 뭐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가 사실은 우리가 실적 시즌 접어들게 되면 전통적으로 숫자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약세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네. 최근에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7월 이후에 금리 인하 분위기를 반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9월 달에 비컷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11월 달 차기 FOMC에서 추가적인 비컷 랠리에 대한 추가적인 가능성 자체가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실적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대표적인 바이오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저는 그 좀 쉬어가고 있는 종목들을 페어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자 좀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네. 대표적으로 숫자가 나오고 있는 쪽은 바이오 시밀러 쪽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반면 셀트리온은 아무래도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에 대한 이슈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못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맞아요. 하지만 숫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결국 삼성 바이오로직스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셀트리온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밸류업 지수에서도 가장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1번으로서 셀트리온이 딱 제기가 되었었잖아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빠져있기 때문에 내일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네. 그러한 종목들을 1차적으로 우리가 실적 시즌에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바이오 그 안에서 유한양행과 그리고 또 페어로서 같이 갈 수 있는 오스코텍 같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랭라자 FDA 승인 이후에 추가적인 단독 데이터 발표 이런 것들이 이번 에스모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물론 긍정적인 부분, 객관적인 반응률 그리고 무진행 생존 기간 이러한 부분에서 기존의 타그리소 대비해서 객관적인 반응률에서는 30% 그리고 무진행 생존 기간에서도 9개월 이상 확실하게 늘어나는 모습 자체를 지금 포착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을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대장주로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한양행이 따라가면 마찬가지로 유한양행의 이런 레이저 티닙 그러니까 랭라자의 성분명이거든요. 이쪽을 기술 수출한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같이 페어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뭐 그러한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페어 트레이딩 형태로서 짝을 지어가면서 이런 부분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즉 네. 한쪽이 올라오고 한쪽이 빠질 때는 빠진 쪽을 공략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와 함께 또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처럼 숫자가 나오지는 않지만 현 시점에서 말 그대로 플랫폼을 가지고 꾸준히 기술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주가 흐름이 좋고 대장주로서 위험을 뽐내고 있는 게 바로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등 신약 플랫폼을 가지고 관련된 기술 수출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 좋은 평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월 달 뭐 한 달로 이렇게 한정지어서 놓고 보면 모멘텀이 있는 이런 바이오 기업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10월 달 하면 우리가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비만, 뭐 위고비,
뭐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 최근에 뭐 대봉LS, 애니젠까지 최근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10월달 이제 중순에서 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위고비 출시 이런 부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멘텀 이런 부분을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딴에서 바이오마다 투자적인 투자 포인트 자체가 다른데요. 네. 사실 이제 큰 줄기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기준을 가지면서 바이오 종목들, 대표적인 핵심 종목들 중심으로 좀 대응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오를 크게 섹터를 나누자면 바이오시밀러 CDMO 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이 있을 것 같고 바이오텍이라고도 불리우죠. 신약을 만드는 회사들인데 최근에 선곡을 하고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 쓴 유한양행 또 오스코텍 함께 가는 거고 또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올라가게 된 알테오젠까지 좀 나누고 또 이제는 비만 치료제가 저는 처음에 사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 그냥 뭐 테마겠거니 했는데 이제는 하나의 섹터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도 바이오 안에서 수급적으로 한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들을 좀 페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페어 트레이딩이다. 그러면 사실 제가 궁금한 건 바이오주가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바이오주는 워낙 좀 턴이 짧은 편이잖아요. 다른 섹터에 비해서. 그렇죠. 그렇다면 언제까지 좀 볼 수 있는가? 사실 3분기에 누가 뭐라 해도 시장의 주도적인 종목은 바이오였습니다. 그쵸. 주도 섹터는. 사실 1분기에는 H뱅 관련주였고 2분기에는 수출 실적 데이터가 나오는 화장품이나 음식료, 전력 설비 쪽이 시장을 주도해가는 모습이었다면 7월 달에는 7월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를 반영을 해서 바이오를 주축으로 그동안에 많이 빠져 있었던 2차 전지 등 관련된 종목들의 반등 흐름 자체가 이어지는 게 시장의 색깔이었었고요. 이제 9월이 마무리되고 4분기 이제 4분기로 넘어가게 돼서 연말까지 시장을 주도하게 될 쪽이 어디가 될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다시 바이오일 것 같아요. 결국 가장 가능성이 지금 높게 점쳐지고 있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9월 달에 4년 만에 첫 금리 인하 분위기를 반영한 이후에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50bp냐 75bp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추가적인 비컨 랠리 자체가 좀 더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위기를 감안하게 된다면 바이오 쪽에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었던 기업들 이런 네. 종목들도 우리가 시장에서 충분히 주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AI 쪽 이에 따른 수익성 논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의료용 AI 진단 쪽에서 실제 숫자를 지금 발생을 시키면서 해외 수출 쪽 이런 쪽을 좀 타진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주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가 찍히기 때문에 AI, 의료용 AI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AI 관련해서는 이래저래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AI 관련되어서는 현 시점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추산으로 국내 의료용 AI 업체가 한 31곳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 거의 경영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구체적으로 AI 관련된 신약 관련 사업 자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내는 의료 파업 등 어느 정도 막혀 있는 상황에서 해외 수출을 통해서 이런 물꼬를 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좀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탑픽 종목도 어떤 건지 궁금해지네요. 네, 전 개인적으로 JLK 좀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네. 일단은 의료용 AI 쪽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타 루닛, 뷰노, JLK, AI 진단업체로서 우리가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루닛과 뷰노는 암을 진단하는 쪽을 타겟으로 하는데 실제 암은 바이오마커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격화되어 있는데 뇌졸중을 AI로 진단한다? 이런 쪽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JLK는 실제 글로벌하게 지금 13종 진단할 수 있는 뇌졸중 진단 13종 솔루션 자체를 구축을 해놓고 있는 기업인데 기존의 11종에서 미국을 타겟으로 해서 2종 정도를 추가적으로 지금 추가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210개 병원에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 여기서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특징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미국 쪽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즈 AI나 허트플로우 같은 미국에서 CT만 하고 있는 기업들도 현재 밸류가 대략 한 1조 5천억에서 3조 원 가량인데 JLK는 밸류가 2천억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 들어가기 위해 유상 증자를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이번 달 진행을 하게 되는데 1차 발행가보다 지금 현재 한 11억 정도 상회한 491억을 미국 쪽에 쏟아붓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연내 6개 FDA 인허가 신청 계획이 있는데 현재 3개가 신청이 완료가 되었고 추가적으로 5개 거점 병원을 통해 28년까지 점유율 12% 목표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가시성 있는 달성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상증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무상증자까지도 같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가장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것 자체가 거래량적인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20% 무상 증자를 통해서 또 유동성 증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 좀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기록했던 전고점 라인대 형성을 하고 있는 가격이 16,000원대입니다. 박스권 트레이딩을 생각을 해보더라도 일단은 16,000원까지 어느 정도 박스권 트레이딩 자체의 고점 돌파에 대한 시도 자체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를 놓고 본다면 추가적으로 현 시점에서 업사이드 자체는 3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점 자체는 대략 한 10,000원 정도 이러한 부분에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때는 10,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6,000원 제시를 하면서 시가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가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숫자가 찍히는 의료용 AI 관련된 종목 JLK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GL스토리의 박창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서 주목해볼 일정들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장바구니 일정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 확인해 보면요. 내일 유럽에서는 중국 전기차 관세 인상에 대한 최종 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가결을 위해서는 15개국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요. 가결이 되면 기존 관세 10%에서 최소 27%, 최대 46%까지 인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통과 여부는 좀 불확실성이 있는데요. 자동차 산업 규모가 큰 이탈리아나 스페인, 독일의 경우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인상했던 미국의 경우 27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유럽은 어떻게 흘러갈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5일 뉴욕 증시 마감 이후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매도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삼성전자부터 SK 하이닉스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했을 때 역사적 저점에 근접했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반도체 업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또 10월 초에 있을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 발표에 따라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일정도 열어보겠습니다. 내일 국내에서는 동해 석유가스전 2차 전략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1차 전략회의 이후에 3개월 만에 진행이 되는 건데요. 12월 시추를 앞두고 구체적인 논의들이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정들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일정 확인해 보면 25일부터 27일 K배터리쇼 2024가 개최가 됩니다. 계속해서 2차 전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훈풍 이어질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장바구니 일정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불만제로 디마켓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